자, 오늘은 한 대륙의 사상을 만든 위대한 인물, 하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의외의 모습이 가득한 한 남자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공자입니다. 우리가 공자하면 딱 떠올리는 책이 있죠. 바로 논어. 그런데요, 이 유명한 책 과연 누가 직접 썼을까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공자가 아니라입니다. 공자의 상징과도 같은 이 책을 정작 공자 본인은 쓴 적이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공자가 쓰지 않았다니? 그럼 논어는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사실 제목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논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요. 논은 모으다, 어는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 모음집, 대화록인 셈이죠. 그럼 이걸 누가 모았냐? 바로 공자의 제자들,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위대한 가르침이 사라지는 걸 안타까워한 제자들이 스승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기억해내서 엮은 거죠. 제자들이 평생을 바쳐 따랐던 스승, 공자. 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아주 드라마틱한 출생 배경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공자가 그냥 평범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먼 옛날 은나라 왕족의 후예였어요. 나라가 망한 뒤에 송나라라는 작은 제후국을 받아 대를 이었는데 그마저도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 공자의 몇 대조 할아버지가 노나라로 도망쳐 오게 됩니다. 왕족에서 한순간에 가난한 이방인이 된 거죠. 그의 출생 자체도 참 남달랐습니다. 아버지는 70이 넘은 노장이었고 어머니는 16살의 어린 소녀였어요. 어머니가 니구산이 하는 산에서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낳았다고 해서 이름도 산의 언덕 구자를 따서 공구라고 지었죠. 근데 이 아이 어릴 때부터 노는 게 좀 특이했어요. 다른 애들처럼 뛰어노는 대신에 제사 지낼 때 쓰는 그릇들을 쫙 늘어놓고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질서와 예법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던 공자. 이 관심은 훗날 그의 인생을 정말 극적인 상승과 또 그보다 더 극적인 추락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는 정말 유능한 행정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창구지기로 시작했는데 계산이 워낙 정확해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엔 가축 관리자를 맡았는데 그가 돌보자 가축들이 아주 잘 자랐다고 해요.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더니 나중에는 지금의 법무부 장관격인 대사구라는 최고위직까지 오릅니다. 그의 능력이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힘이 더 센 이웃나라가 뺏어갔던 땅을 전쟁 한 번 없이 오직 말과 논리로만 외교 담판으로 되찾아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가 모시던 군주가 옆 나라에서 보낸 아름다운 무희들에게 빠져서 나란 일을 내팽개치기 시작한 거죠. 이때 공자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변해버린 군주 밑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모든 걸 버릴 것인가? 결국 그는 자신의 원칙을 선택합니다. 56의 나이에 그 높았던 자리, 모든 권력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스스로 나라를 떠나는 망명의 길에 오르죠. 그렇게 시작된 방랑 생활이 무려 14시년이나 이어집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펼칠 군주를 찾아 여러 나라를 떠돌았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굶주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당으로 오해받아서 군사들에게 포위되는 일까지 겪었죠.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68의 나이가 되어서야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장입니다. 정치인 공자는 실패했지만 바로 이 실패가 어떻게 그를 영원한 스승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숫자 300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공자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의 수입니다. 무려 3000명에 달했다고 하죠. 그럼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이들은 그냥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법, 음악, 활쏘기, 말타기, 글씨, 수학, 이 6가지 핵심 과목, 이른바 6예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핵심 제자들이 바로 72명이었습니다. 노나라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정치에 나설 수 없게 된 공자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합니다. 나라를 직접 바꾸는 건 실패했지만 사람을 가르치고 문화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자. 바로 교육자이자 편집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는 남은 생애를 흩어져 있던 고대의 지혜들을 모으고 정리하는 데 바칩니다. 우리가 아는 시경, 서경, 춘추 같은 중국 문명의 뿌리가 되는 고전들이 바로 이때 공자의 손을 거쳐 체계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는 그가 죽었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처럼 3년상을 치렀고요. 특히 아끼던 제자 자공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스승의 묘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깊은 존경심과 사랑이 바로 논어를 탄생시킨 원동력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2500년도 더 지난 이 옛날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두 개의 길이 보입니다. 바로 정치인으로서의 길과 교육자로서의 길. 정치인으로서는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죠.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그는 교육자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나라를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 대신 세상을 얻은 셈이죠. 그래서 공자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눈앞의 권력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가? 당장의 성취보다 후세에 남길 더 가치 있는 유산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